2022년 7월 27일 이 더운 날씨에 점검을 위해 경로당으로 이동하는 시니어 점검원. 건물 앞에 멈춰서 휴대폰을 보신다. 무엇을 하시는 중인 걸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휴대폰으로 뭐 하고 계신 중인가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휴대폰으로 뭘 보시는 것 같던데 네. 뭘 보시는 건가요? 자율안전점검이라고 이 앱이 있어요. 아, 이 앱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네. 앱을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업무를 어떻게 보시지? 건물 사진도 찍으신다. 사진을 찍으시는데 어떤 네. 사진, 앱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건가요? 네, 사진을 찍어서 현재 상태를 전부 다 앱을 통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두드리며 점검하는 정호식 점검원. 혹시 자율 점검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계실까요? 그 집안, 네. 그다음에 균열,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가지고 이걸 이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균열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고 체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옥상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논슬립이라고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비가 오든지 하면 내려올 때 미끄러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네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밑으로 이렇게 지어 있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전사고가 날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거죠. 미끄럼 방지 설치가 되지 않아 위험한 계단. 이 시설물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 앉아 이 건물 하중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무엇이 설치됐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옥상 난간 점검 기준인데요. 높이가 안전 기준 12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볼 때 지금 72cm 정도이기 때문에 안전 기준 미달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대체 태양열 시설물인데요. 태양열 시설물에는 저희들이 외관상 점검을 할 때 하부에 기둥 볼트 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체크해서 다 봐야 됩니다. 지금 균열이 가서 상당히 부식이 되고 이게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아까 전에 저희들이 앱을 통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보내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노후가 길잖아요. 가정에서 이후의 삶이 긴데 너무 우리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 지학시설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런 거라든지 이게 이제 옥상 난간 아래쪽인데요. 여기는 지금 균열이 생겨서 안에 물기가 들어간 거예요. 물기가 들어가서 안에 철근이 부풀면서 지금 백화 현상이 생겨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곳에는 어떤 점검을 하시지? 집안 치마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돼서 이 담장이 지금 붕괴돼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 점검을 마치고 이제 내부 점검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듯하다. 혹시 집 안쪽에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있나요?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벽지 훼손이나 곰팡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달렸지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이쪽에 안에 각종 이물질들이 들어가면 이쪽에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지 테스트. 불량인지를 응. 이렇게 테스트를 응, 응.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면 방에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지금 이 시설 같은 창 높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창 높이가 밑으로 닿게 되면 혹여나 어르신들 문 열고 뭐 얘기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 높이가 안전에 적절한지 이게 뭐 너무 낮은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있고 이 개폐기 여부도 정상도 잘 되고 있는지 이 지금 전기선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다가 혹여나 잘못해가지고 안전사고. 예예예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고 합선으로 인해 가지고 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 혹시 일어나시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균열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균열이라는 거는 이게 뭐 수평이 안 맞든지 뭔가 건물에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 가지고 처음엔 작은 균열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사고들이 처음부터 큰 사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엔 작은 조짐들이 모여서 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작게는 누수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막 누수들 있죠, 그죠? 물자국이. 네네네. 이게 물이 흘렀다가 말라가지고 이 자국이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나중에 심해지다 보면 이게 뭐 크게 건물에 뭐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연에 작은 거를 보고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조기 점검이 중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저기 바닥에는 뭘 보시는 건가요? 바닥도 이제 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이 안에 네. 습기가 많죠. 습기가 많고 네. 곰팡이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곰팡이가 어르신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그 호흡기 질환에 예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 시실인데 가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 차단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주변에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연안이라든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전지침이 녹색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사용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민방 교육장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우리 반장님하고 같이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금 옆에 같은 한 건물인데도 옆에 방보다는 이 방이 보면 균열이 흔적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도 지금 균열이 지금 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가로 균열이 생기고 있죠. 근데 여기도 지금 균열이 되어 있고 이쪽도 되어 있고 그럼 여기 균열은 아까 저쪽 방보다는 훨씬 더 균열이 좀 더 크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반장님은 왜 어떻게 하다 이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한 38년 정도 했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하던 업무라 다시 연장해서 시니어 점검원 모집이 있어서 또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작성도 하시나 봐요? 사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앱에다가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여기 어떻다는 걸 메모를 해뒀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보고서 부분 뭐 양호하다 어떻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양호한 사진을 제가 올려요. 왜 양호한지. 보고서를 누르면 보고 생성을 하면 이걸 하면 이제 보고서가 이 국단은 관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운로드 보고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해가 전체적인 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많이 좀 문제가 많으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양호한 시설은 100점, 뭐 98점, 95점, 뭐 70 몇 점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안전관리원에서 앱을 만들어 놓고 앱에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보고서 보내고 이제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죠. 예. 이제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도가정센터 그런 시설들을 지금 같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점검이 끝이 났다. 오늘 할 일은 끝나신 걸까? 시니어 점검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루에 점검은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저희가 2곳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를 기준에 하는데 이게 점검을 하다 보면 점검한 거 이제 정리하고 또 끝나고 나면 앱을 통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2곳 정도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았던 이번 시설, 시니어 점검원의 보고를 통해 조만간 개선될 것이다. 시니어 점검원을 탐구해보면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다음 수다 탐구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 성등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식 부장입니다. 자, 20년도부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다 시작을 했었는데, 자, 지금 23년도죠. 그러면 4년째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설 안전에 관한 부분, 건축적인 부분, 토목적인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살펴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살펴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안전에 관해서는 일단 하인리 법칙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1대 29대 300의 법칙 많이 좀 들어봤다 싶으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바탕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300건의 이상징후가 있더라. 이상징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들 아차 사고라고 하죠. 발생됐을 수도 있고 하는 아차 사고. 따라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인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풀네임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분이에요. 이 하인리의 법칙을 발견하신 분이. 자, 1931년, 꽤 옛날이죠. 1931년에 이분이 책을 쓰게 돼요. 원래는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동안에 31년 이전에 발생했던 모든 사고들, 보험사에 접수됐던 사건, 사고들, 이런 부분들을 사고조사를 다 체계적으로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일정한 법칙을 찾아낸 거죠. 1대 29대 300의 법칙. 그런 법칙을 찾아내고 그러한 법칙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1931년에 산업재해 분석, 그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책을 씁니다. 1931년이면은 잠시 역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은 미국은 이제 대공황의 이런 시대였거든요. 1929년부터 미국 대공황이 시작되죠. 주가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25%, 30% 이 정도 갔죠. 그때 당시 미국 자체의 대공황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삶의 질이죠.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삶의 질도 악화되고 인종차별이라든가 노사 갈등도 엄청 심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대공황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10만 명의 이제 미국인 분들이 이제 소련,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이죠.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인데 이렇게 이민까지 신청할 정도로 워낙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공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댐이라든가 해서 시설 공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때 당시에 유념을 해볼 부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뉴욕주죠. 지금은 뭐 워낙에 고층 빌딩이 많아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하죠. 이 뉴욕주에 있는 맨하튼 5번가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러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면서 1930년에 착공을 해요. 한참 대공황일 때 30년에 착공을 해서 31년도에 완공을 해서 이제 개장을 하는데 총 공사 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있는 뭐 63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만 5년 이상이 걸렸어요. 5년 이상이. 그런데 이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정도 전이죠. 전인데도 불구하고 1년 15개월 만에 공사를 완공을 했다. 또한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사망자가 6명의 사망자만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랬던 분들이 무슨 캐나다 계열 원주민들 분들이 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없던 분들이라고 하죠. 또한 자, 그와 반면에 지금은 어떻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해외에 있는 카타르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카타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만으로도 사망자가 한 37명 됐고 최소 그 이상의 사망자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고 지금도 우리가 사건 사고에 관한 뉴스는 끊임없이 보게 되죠. 따라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든가 경각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마저 보시면은요. 1단계는 사회적 환경과 이제 유전적인 요소.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환경이죠. 환경이 안정적이어야지 아무래도 좀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사회적인 환경과 개인적인 이런 결함이 2단계인 개인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가 사고와 재해로 이어진다. 이게 사고 발생 5단계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관리자분들이 하고 있는 동절기, 하절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미리 막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첫 화면은 이제 태양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예요. 18년 12월 10일 날 이제 발생됐죠. 18년 12월 달에 10월에 발생됐는데 이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이제 고 김용규 님이에요.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24살이었습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날이죠. 전날 12월 10일 날 밤에 이제 새벽에 그 발견이 됐어요. 컨베이어 벨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보이죠? 그쪽에서 그 일정한 작업을 좀 하셨는지 혼자 작업을 하시다가 사망한 사고가 이 태안 화력발전소 이제 압사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물류창고죠. 건설 현장 물류창고 화재 사고입니다. 이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냉동, 냉장 이런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열이죠. 외기랑 열이 차단이 돼야 됩니다. 차단이 되려면은 단열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열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석유 계통 제품이에요. 따라서 불에 아주 가연성 제품인 거죠. 가연성 제품인데 내부 마감 공사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공정들이 섞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38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실종 4명, 부상 10명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마지막 사진은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아직도 14년 4월에 발생됐지만은 아직도 가슴 아픈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세월호 사고까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죠. 자, 왼쪽 태양화력 발전소라든가 건설 현장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죠.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월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에 관한 대책을 나온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인데 거기서 이 목적 처벌 조항을 좀 더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라든가
중대 시민재해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들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시면은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밑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일부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들을 이제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흔히들 이용하는 전철이라든가 열차, 뭐 여객선 이런 부분들은 공중교통수단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뭐 공중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을 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라든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까지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처벌 조항이 제일 중요한데요. 처벌 조항이 아주 강력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맞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중대산업재해라든가 중대시민재해라고 발생이 되면은 법인이죠. 회사죠. 법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50억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처벌을 받고 이 법인인 회사도 다 양벌 규정이죠. 동시에 다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아주 강력한 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 뭐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할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도 마찬가지죠. 중대시민재해는 이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는 이용시설이라든가 교통수단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이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망자 1명,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이때에는 중대산업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1명, 부상자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동일한 원인의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공중이용시설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노인요양시설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특히나 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시설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제곱미터,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연면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다 합해서 어린이집으로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으로 쓰는 게 3계층이다 할 경우에 어린이집 1층이 뭐 130제곱미터다. 230제곱미터다. 2층은 뭐 100제곱미터다. 3층은 100제곱미터다 하면은 1층, 2층, 3층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다 합하면 430제곱미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층별로 다 사용한 면적을 합한 거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일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의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중이용시설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시설물 안전법상 1종, 2종, 3종 시설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규모가 아주 큰 시설물들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30층 이상 오피스 빌딩 이런 정도의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종 시설물은 그 다음으로 작은 시설물, 3종 시설물 그 다음으로 작은 시설물인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있어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중교통수단 이럴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유념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의무입니다.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거를 구축을 해야 돼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행에 관한 조치를 또 서류상으로 근거가 남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세 번째로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 개선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행 조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 이행 조치도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의무에 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먼저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뭐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 산업 현장에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통틀어서 산업재해라고 하고,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아까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중대산업재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속한 이 직업성 질병자는 또 무엇이냐? 그것도 또 밑에 표를 보시면 되겠죠. 표를 보시면은 직업성 질병자라고 별도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직업성 질병자는 뭐 수은, 벤젠, 톨루엔, 스틸렌 같은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 있죠. 흔히들 말하는 온도계에 들어가는 이제 그 은빛 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은인 거죠. 그리고 벤젠, 톨루엔, 스티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수은, 벤젠이라든가 톨루엔, 스티렌 등으로 인한 급성 중독은 좀 별로 없겠죠. 또한 더불어서 보건의료 종사자의 B형, C형 간염이라든가 매독 같은 부분들, 공기 중에서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이 산소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장에는 발생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하에 뭐 밀폐된 장소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일정 부분 작업하러 가다가 산소결핍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성 질병자는 특히 산소결핍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복지시설 부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있죠. 고열 작업이라든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성 질병자를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도 뭐 이런 뭐 화학약품을 쓰거나 뭐 애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은 좀 덜하겠지만 산소결핍이라든가 이런 열사병, 폭염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 산업재해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적용 제외를 한번 봐볼게요. 적용 제외를 보시면은 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 사업주를 다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상시 근로자가 뭐 4명이다. 3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4년이죠.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돼요. 이거는 법인 또는 전체 기관의 전체 종사자 규모 기준으로 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자, 처벌 조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벌 조항을 보시면은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책임자의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미이행 시 처벌될 수가 있고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사망자 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상자 2명, 질병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법인 또는 기관도 사망자냐 부상자 질병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리 부과될 수가 있는데요. 사망자 1명 이상일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벌금, 또 부상자 2명이나 질병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서 별표 제가 쳐놨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걸 구축을 해야 돼요. 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참조 밑에 참조라고 써놨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고 또 있어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고 300인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 1월 27일까지는 전체 법인 직원이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니까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것도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더불어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밑에 글자에 써 있는 것처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그 조치, 또한 지자체라든가 중앙행정기관의 개선 명령, 그리고 안전 및 보건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이런 관리상의 조치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구축을 해야겠다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 아래 사항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서 안전 및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서비스 업종에서는 예외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서 5번까지는 또 다 하셔야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절차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점검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1번, 2번, 3번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번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라든가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산업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필요한 예방을 하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예산을 명확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5번째로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을 했는가, 결국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권한이라든가 예산이 부여됐고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서 6번째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과 6번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 8, 9번은 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7번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하든 종사자의 의견을, 안전에 관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또 마련을 해야 되겠죠. 또한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된다.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하는 거는 이 종사자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은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 구매를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8번째로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만약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조치 매뉴얼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조치 여부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서는 도급 및 용역 위탁 시 도급이나 용역이라든가 위탁을 또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산재 예방 조치 능력이라든가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절차라든가 비용 이런 여부가 또 점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1번에서 9번까지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번과 6번은 예외되고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까지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3번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죠. 그 첫 번째로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설정에 관한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봤거든요. 자료들을 봤는데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여기 출처를 제가 써놨죠.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이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각 화면마다 출처를 다 써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예시까지 다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은요. 통상적인 내용이에요. 1번에서 5번 항목을 보면은 뭐 이 조직의 특성과 규모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서는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을 그런 내용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종사자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통상적인 내용들이죠. 통상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경영방침에 관한 내용들이 뭐 당연히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이라든가 보건에 관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보건 목표도 마찬가지로 회사 전체, 그 다음에 부서별로 핵심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 이렇게 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출처 있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고 있어요. 특히 50인 미만 사회 서비스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인데 여기에 보면 예시까지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시 보이는 것처럼 뭐 무슨 사는 뭐 경영 활동 전반에 있어서 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1번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번 위험 요인 제거 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 맞게 그 업종에 맞게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 업종에 맞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세워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정도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사회 서비스 업종에서도 적용하기에 좀 아주 통상적인 이런 내용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입니다. 설정인데 이 안전보건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명확한 목표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끄러짐이라든가 넘어짐, 끼임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일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어떤 현장이든 다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대재해가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요인을 매월 2건 이상 발굴 개선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분기별로 직원들이 한번 회의를 여는 거죠. 회의를 열어서 우리 뭐 법인, 우리 회사, 우리 현장에서는 아차 사고라고 하죠. 아차 사고.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 예를 들어서 아차 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1대 29대 300의 법칙에서 300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차 사고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계단 같은 경우 계단은 어디든 다 있잖아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 같은 경우에 어디 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논슬립 계단 끝단에 논슬립 테이프라든가 계단 이 마감 자체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논슬립을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차 사고를 2건 이상 발굴하거나 뭐 발굴한다.
이러한 안전보건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 얘기죠. 또한 그 목표에 맞게 추진 계획을 또 세워야 된다. 안전 분야별로, 보건 분야별로, 안전문화 조성별로 추진 내용에 따라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소요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소요 예산이 명확하게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담당자는 누구고 담당 부서는 어디 부서고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가 있는데 좀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보수를 하자. 6월, 12월 달에 추진해서 보수를 하고 소요 예산은 50만 원을 예산을 설정을 하고 담당 부서는 시설반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안전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아차사고 발표 대회를 개최를 하자. 이거는 뭐 5월이든 10월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아차사고 발표 대회를 개최를 하고 소요 예산을 정하고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예시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이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추진 내용별로 추진 일정, 소요 그리고 그에 맞는 소요 예산을 배정을 하고 담당 부서를 이제 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담당자를 배정을 하고 자 이렇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요, 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좀 그 하얀색 테두리로 해서 좀 자세하게 써놨죠. 금융이라든가 보험업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속한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전문 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어요. 이런 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만 전담하는 관리자 이런 전문 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런 전문 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담 조직,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업종, 그리고 관광을 지원하는 서비스 업종, 뭐 관리 업종, 그리고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종, 이런 정보 서비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서비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전담 조직 자체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 조직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은 제조업과 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이런 사회 서비스 업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집니다. 다 지고 사업장이 A, B, C, D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A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또 별도로 두고 그 밑에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를 또 별도로 다 두는 거죠. 두되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이 전체 사업장을 총괄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 조직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종은. 자, 그에 반면에 오른편을 보시면은 사회서비스 업종, 특히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 경영 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및 확보 의무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안전보건을 전담 조직은 두지 않지만 안전보건관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담 조직은 별도로 안 둬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업종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직도 50인 미만 서비스 업종일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직 도해를 한번 예시를 좀 두어봤습니다. 자,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가 있으면은요, 그리고 별도로 시설반이라든가 보안반, 미화반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자는 다 있어야 되겠죠. 관리감독자가 있어서 이 관리감독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산업안전법에 따른 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면은요, 기기라든가 설비 점검, 작업장애 정리정돈, 그리고 산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런 거를 보고하고 응급조치하는 의무를 가진 분들을 관리감독자라고 하는데 보통 각 팀별로
조장이라든가 팀장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종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이하는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저희 사회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업종은 300명 이상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적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오른쪽에 주요 업무가 되어 있죠. 산재 예방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안전보건관리 규정, 교육, 산재 원인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같은 경우 관리감독자의 이런 경우에는 기계기기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정리정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감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안전보건관리 책에 출처에 있는 것처럼 구축 가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보건관리 책의 구축 가이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유해 위험 요인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이 절차는 특히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좀 더 강화되고 좀 그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도 다 폭넓게 개선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3번까지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 위험 요인은 항상 있어요. 우리는 사무실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없어. 아닙니다.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사업장이든 특히 사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4대 보험에 적용되는 뭐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처럼 뭐 관리자라든가 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처럼 보험에 적용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4대 보험에 적용되는 인력들 이런 부분들 그 인원들을 또 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 포함해요. 순전히 뭐 직원들만 뭐 정직원이든 뭐 계약직 직원이든 이런 직원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사업에 되는 4대 보험에 적용되는 이런 인력들, 일자리 사업들에 관한 인원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안전,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더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이 확인을 했으면은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하절기, 동절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걸 어차피 여러분들 모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동절기 체크리스트를 또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유해 위험 요인 확인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하는 하절기, 동절기 체크리스트를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 하절기, 동절기 체크리스트도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세 번째로서는 이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실시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대체하고 통제하는 방안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역삼각형의 형태가 되어 있죠. 역삼각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위험 요인을 아예 제거하는 게 효과가 가장 크다.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밀폐 공간 내에 기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계를 외부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큰 거고 그 밖에 그거보다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위험 요인을 대체하는 거, 공학적인 통제, 행정적인 통제, 그 다음에 PPE라고 되어 있는데 PPE는 이 개인 보호구를 이야기합니다. 개인 보호구.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이렇게 개인 보호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 보호구 착용하는 거 안전대라든가 안전모, 안전화 이런 개인 보호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제일 효과가 떨어지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보호구를 적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아예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인 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거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라고 해가지고 뭐 위험 요인이죠. 메탄올에서 뭐 에탄올 같이 좀 덜 위험한 요인으로 좀 그나마 위험성이 낮은 요인으로 대체하는 부분, 그리고 공학적인 통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톱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톱날을 요즘에는 뭐 톱날의 조절로 이제 뭐 사람 손이라든가 좀 물컹한 물질가 닿으면 톱날이 멈추는 작업 방호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방호 장치를 설치를 한다라든가, 밀폐된 장소에는 환기 장치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학적인 통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통제는 건설 현장에서 특히나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작업 허가제라고 해가지고 위험한 작업이죠. 뭐 사다리를 올라간다라든가, 뭐 위험한 작업, 고소 작업이라든가, 뭐 유리를 닦는다라든가, 이러한 조금이라도 위험한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을 허가하는 이제 행정적인 서류 절차를 마련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 요인별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의 예시인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제 통상적 같은 내용입니다. 위험 요인이 있고,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공학적인 위험 요인을 공학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적인 통제, 그 다음에 PPA라고 해가지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게 그 다음으로 이제 효과가 제일 낮은 방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마찬가지죠. 개구부라든가 뭐 고소 작업은 다 할 수가 있겠죠. 뭐 사다리 높은 뭐 A형 사다리를 쓰는 것도 고소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소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9층, 뭐 20층, 10층 이런 고층에서만 작업하는 고소 작업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 1m 높이, 2m 높이에서 오히려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따라서 이런 작업장 내에 개구부가 있다라든가 고소 작업 높은 데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제거 및 대처 방법으로는 개구부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개구부를 막아버리는 게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공학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개구부가 있으면은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그리고 행정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개구부 주변에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행정적인 통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PPE 방안으로는 개인 보호구, 안전모인, 안전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PPE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실게요. 자, 낙하물에 관한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낙하물에 대한 뭐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단이 있으면은 계단은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2층이든 뭐 어디 상부층에서 뭔가 낙하물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위험 요인을 낙하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낙하물을 제거하고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낙하물이 있을 만한 부위죠. 2층, 3층 이런 부분에 이 방호울이라고 해가지고 이 떨어질 때 뭔가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설치한다라든가, 뭐 이 낙하물 같은 경우에는 뭐 뭔가 물건 자체, 낙하물 자체가 무겁거나 할 경우에는 넘어지거나 이러한 방지 장치, 권가 방지 장치라고 하는데, 이런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또한 낙하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다라든가 출입 통제를 한다라든가, PPE 방안으로는 안전모를 쓰는 거, 이러한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제거 및 대체가 개구부가 있으면 개구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하는 게 제거 및 대체 방법이구나. 또한 공학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개구부가 있으면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게 공학적인 통제 방법이구나. 그리고 개구부가 있으면은 뭐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행정적인 통제 방법이구나. 그리고 안전대 착용하는 게 PPE 방안이구나. 이렇게 이 방법 따라서 어떠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으로서 밀폐 공간은 어디서나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 뭐 저수조 이런 밀폐 공간을 청소하는 이런 작업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밀폐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밀폐 공간 내부에 있는 뭐 위험 기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제거한다라든가, 그리고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환기장치, 저수조 청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환기장치, 배기장치를 특별히 이제 설치한다는 것은 공학적인 통제 방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밀폐 공간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출입 금지 뭐 이런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행정적인 통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인 보호구로서는 뭐 밀폐 공간일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를 쓰는 게 개인 보호구의 착용에 대한 PPE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딱히 예시를 좀 들을 만한 부분들이 없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업종이 있어요. 이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동 및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도 다 어느 정도 다 누구나 어느 시설이나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예시를 좀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 및 바닥 청소 작업을 볼게요. 바닥 청소 작업이 우리 현장에는 우리 서비스 업종, 우리 회사에는 복도 및 바닥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인은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중량물 운전에 의한 중량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근골격계 질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은 자, 공학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이러한 유해 요인을 이제 조사하고 그리고 기계, 청소 기계라든가 배선 이런 부분에 절연 조치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충분한 이제 발길이 조도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공학적인 통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관리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요 사진에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바닥을 청소하고 있으니까 좀 미끄러워요 해가지고 출입 통제 이러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라든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사진에 대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관리적인 통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보호구로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안전화 대차 모서리 이제 고무 패드 이런 설치하는 부분들이 보호구 착용 방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장실 청소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식 틀비계 작업에 대해서 위험 요인, 공학적인 통제 방법, 관리적인 통제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사다리 작업에 있어서도 위험 요인은 사다리 상단, 발판 작업 중 추락, 그 다음에 공학적, 관리적, 보호구 착용 방안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조경 작업이라든가 유리창 청소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지는 못하겠죠. 사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처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두급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경 작업이라든가 유리창 청소 작업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좀 그대로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보수 작업이라든가 전기기기 사용 중 감전이죠. 19페이지 보시면은 승강기 보수 작업이라든가 전기기기 사용 중 감전은 어느 현장에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요인에 따라서 공학적인 방법, 관리적 통제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예시를 그대로 좀 다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밀폐 공간 작업이라든가 달비계 작업인데요. 2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밀폐 공간에서 정화조라든가 저수조 내에 이런 아까 다른 설명을 드리면서도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밀폐 공간 작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화조라든가 저수조 이런 부분들 청소하면서 이러한 위험 요인의 산소 농도 저하에 따른 질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학적인 통제 방법은 환기를 실시한다라든가 관리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작업자 외 출입 금지한다라든가 감시인을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작업 허가제를 이제 게시하는 거, 그리고 개인 보호구로서 호흡기라든가 호흡기 보호구, 사다리라든가 로프 등 대피용 기구들을 하는 게 이제 지급하는 게 보호구에 대한 PPE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위험 요인과 관리적인 통제, 공학적인 통제 방법, 관리적 통제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까지 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현장, 우리 그 사회 서비스 업종에 맞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험 요인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공학적인 통제 방법은 이런 게 있다. 관리적인 통제 방법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 가지 예시가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대책에 있어서는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리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이라고 SOP라고 하죠.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하죠. 이러한 여기서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들, 위생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위험 요인과 관리적인 통제, 공학적 통제 방법으로 그대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 안전관리 매뉴얼 첫 페이지에 보시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재난에서 가스 안전에 대한 부분들, 위생 안전에 대한 부분들,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 안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그 위생, 환기라든가 뭐 폐기물, 급식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관리적인 통제 방안으로는 올바른 손쉽게 6단계를 숙지한다라든가 공학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뭐 여름철에는 20에서 25도씨 온습도를 유지하는 부분들, 환기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공학적인 통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한 사고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사례입니다. 이 중대재해 사례 한 두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북에 보시면은 이런 제조 현장에서 난 사고 사례죠. 샘물 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던 뭐 D씨가 물류 운반을 하는 사내 이제 도로 그 제조 공장이죠. 공장 안에서 이런 걷던 중 지게차에 부딪혀서 이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지게차에는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전조등이라든가 호미등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용했지만 운전자는 또 자격증도 없었어요. 또는 자격증도 없었고 실려있는 포장품에 의해서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자격자가 운전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지게차 시야를 확보해야 되겠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중대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두 번째 사례를 특히나 좀 자세히 보셔야겠는데 이러한 밀폐의 공간에서 날 수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서비스 업종에서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19년 9월 사례입니다. 식료품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A씨가 오징어 세척 폐수를 모아둔 지하 집수조죠. 지하 집수조의 수정 보트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부에 들어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세척 폐수다 보니까 황화수에 이렇게 질식이 된 거예요. 질식이 돼서 근로자 A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동료 B와 동료 C도 2, 3분 만에 쓰러져서 사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수조라든가 이런 밀폐된 환경에서는 이제 근무를 하실 때는 작업 시작 전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가스를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작업 중에 환기, 그 다음에 이제 배기 시스템, 밀폐 공간, 위험 장소에서는 이러한 그 표지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지켜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총 9가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가지 내용까지만 드리기에도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는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시 여기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1번, 2번, 3번 항목까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내용은 좀 딱딱합니다. 여러 가지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익히셔가지고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래도 이런 거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1, 2, 3이라고 그랬죠. 사망자 1명, 뭐 그 2명, 똑같은 직업선 질병자 3명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한 부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익혀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체계 이런 가이드북을 통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예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안전관리원 박슬기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6교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6교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표를 바탕으로 소방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기관 협의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받기 위한 대상 선정부터 조치 방법까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시설물이란 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지만 유아교육법처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으로 다루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루는 시설물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이지만 사회복지시설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를 희망이음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총 2가지의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반기별 정기점검,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님이 의뢰하는 수시점검이 있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전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실 수 있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소재지에서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점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점검 후에 시설장님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기능 보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점검 결과가 활용되니 시설물의 위험 요소는 숨기지 마시고 적절하게 결과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점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점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되므로 저희 기관이 법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안전점검입니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지방공기업인 경우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 점검을 신청하기 위한 주체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설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점검을 보건복지부로 신청해 주시면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때 국토안전관리원은 노후도, 경과 연수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해당 연도의 점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점검 결과는 30일 이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제출되고 각 시설장님들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결과보고는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 송부하게 됩니다. 각 시설에서는 점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등급을 받는 경우 조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세 번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강생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소방안전관리 분야의 안전점검표 작성 방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의 주요 분야는 총 6가지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시설장을 포함한 안전관리자의 정보를 지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항목이 있고요. 특히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지니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민간 합동 점검 시 각 안전 분야별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경우 식재료에 대한 관리를 위해 급식위생안전관리 분야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지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시설 사정과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되어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주요 임무가 각각 부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난 발생 전 연락 체계를 상시 현행하고 시설 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 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 인력은 안전관리 책임관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관은 시설장으로 지정하여 시설장의 책임 하에 안전관리를 지휘하고 안전 관련 실무자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재난 또는 위험 발생 시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고 신속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내에는 안전관리자의 이름 등 정보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특정 소방 대산물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때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과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며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 교육,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등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회복지시설은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이 경우 피난 훈련은 시설 출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유도훈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거주시설은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주시고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시설 관련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피난훈련 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모의 대피 훈련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복다리TV를 참고하시어 시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 분야의 안전점검표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의 상태점검입니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하고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비치하도록 합니다. 이때 압력계는 녹색의 숫자 9와 15 사이에 바늘이 놓인 경우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화 약재는 잘못 관리하는 경우 이물질의 혼입, 습기를 흡수하여 약재가 굳거나 하는 등의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소화기를 흔들어 분말의 굳음을 방지하여 주세요. 분말 소화기의 사용 연수는 10년으로 이미 사용한 후라면 약재를 완전히 제거한 후 충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시설이거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 시설은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 소화 설비, 물분무 등이 설치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적색 표시 등과 앵글 밸브, 호스, 관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호스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앵글 밴드에서 호스, 관창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고철가 상승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관창이 대량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은 상부의 적색 표시 등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 표지판을 내부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변에 장애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폐쇄형, 개방형 등 헤드의 종류를 선택하여 주시고 바닥면을 향해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 용수의 적정량은 수위계가 측면에 있는 경우 총 길이의 5분의 4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수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뚜껑을 열었을 때 수위 표시계, 막대 표시계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옥내 소화전의 표준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로 하고 화재 시 20분간 유지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원의 저수량을 20분 분량만 하도록 하는 것은 건물의 내실자가 화재 초기 20분 만에 진압하지 못하면 그 안에 소방대가 출동하여 본격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개념입니다. 주변 주차 차량 또는 기타 시설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체크리스트는 미흡으로 체크하여 주시고 소방차 진입로는 상시 소화를 위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우 전면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놓여야 하며 교류 전원과 정산 전원의 표시 등은 항상 점등되어야 합니다. 다만 화재 표시 등은 현재 멸등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발생 시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며 화재 발생 상황을 녹음된 내용으로 전화 신고하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통해 소방서로 접수되어 소방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피난 지도는 복도나 실내 층마다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주시고 피난 방법과 도우미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난 유도등은 상시 점등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의 유도등을 가리는 장애물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수직형 등 추가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조명 등은 정전 시 안전하게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설치물로 위치 표지가 부착된 곳에 비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기구의 경우 신체 장애를 고려하여 다양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노약자를 고려한 승강기식 피난기구처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기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피난층, 지상 1층과 2층, 11층 이상인 층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합니다. 설치된 피난기구는 고정부재에 힘을 가했을 때 움직임이 없고 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강기의 경우 나사의 풀림, 부식, 손상 등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비상구의 문은 잠겨 있지 않고 대피로를 청고등으로 활용하여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30분 이상 등 성능에 따라 갑종, 1종 방화문으로 분류하고 옥내로부터 특별 피난 계단의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합니다. 재현 설비는 창문과 출입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 30분의 1 이하가 되는 무창층이나 지하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설치합니다. 배연 설비는 층수와 무관하게 설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재현 설비는 대부분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자연적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워 강제 배기를 위해 덕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연 설비는 지상층에서 배연창이나 배연구를 설치하여 자연 환기를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카펫, 종이 벽지 외의 벽지 등은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침구류, 소파 등은 권고사항입니다. 내화에 대한 점검은 외단열 공법으로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단열재와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내단열 시공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적용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스티로폼 위에 메쉬를 덧대어 모르타르를 덮은 후에 마감하는 방식인데요. 낮은 단가로 인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외단열 공법이나
화재에 취약하여 최근 교육시설에서는 2025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 드라이비트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 부위는 즉각적으로 보수하여 누수 등 2차 손상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마감재의 불연, 준불연, 난연 등급의 대표 단열재는 교육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1층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필로티 구조일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여부를 안전점검표에 표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기계실 등은 접근 제한 표지를 부착하고 문은 상시 잠긴 상태를 유지하여 일반 출입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치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95년 4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법보다 우선되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과 같은 구조물과 부대시설로 나뉩니다. 특히 층수와 규모에 따라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나뉘는데 그중 소규모 치아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의 층수, 규모, 용도 등으로 분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안전점검,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건축 분야에서는 총 4개의 시설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정밀 안전 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제2종 시설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유자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5,000제곱미터 미만의 노유자 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그 밖의 시설물 중 규모, 경과 연수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공공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민관관리 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와 시설물 관리 대장 등의 서류를 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관리 계획과 반기별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에게 제3종 시설물의 지정에 관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소규모 치약시설은 제1, 2, 3종 시설물이 아니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그리고 소규모 교량 등의 토목시설이 포함됩니다. 안전점검은 난이도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진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유관조사로 상태 변화를 점검하게 되며 정밀점검부터는 간단한 측정과 시험장비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재난이나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시설물은 정밀 진단을 통해 상태평가, 안정성 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시설물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정밀 점검 또는 정밀 진단을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유관조사로 수행하게 됩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의 실시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설물의 안전법에서는 A부터 E까지의 등급이 매겨지지만 소규모 치약시설의 경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다가서까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요 부재에 발생한 결함의 수준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분류되며 D, 2등급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고 A등급보다 점검 주기가 2년 단축됩니다. 또한 보수 보강 계획과 결과 보고 등을 FM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소규모 치약시설은 약 8만 1천 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사회복지시설은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소규모 치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점검원을 도입하여 많은 시설물을 점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며 상가 건물형, 노점형 등의 전통시장과 교량, 지하도민 육교, 옹벽 및 비탈면 등 소규모 토목시설도 포함됩니다. 이 중 경가연수와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장 또는 지자체에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군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광역시도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은 관할 소규모 치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의 현황과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소규모 치약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고 편리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인터넷 회원가입을 통해 시설물 주소를 포함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SFMS를 통해 10월부터 제출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차년도 대상시설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준공 이후 경과연수와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 공문을 통해 소규모 치약시설 안전점검 대상 선정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와 시설물의 관리 주체, 즉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님과 일정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점검 실시를 통해 건축물 대장과 건축도면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점검자가 보다 빠르게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 보고서는 점검 30일 이내에 SFMS를 통해 발송되며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면 우리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흡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지자체 담당과에 공문으로 통보하게 되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보수 보강 등의 조치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교육, 점검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6교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